싶어. 내가 눈물 흘릴 때 가장 먼저 젖고 그리움으로 한숨 지을 때 그 그리움으로 떨고 싶어. 언제나 너와 함께 밤과 낮 나누고 싶어. 삶에 지쳤을 때에는 너의 눈 덮어주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 언제나 너에게는 영원한 안식이고 싶어. 언제나 너와 함께 밤과 낮 나누고 싶어. 삶에 지쳤을 때에는 너의 눈 덮어주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 언제나 너에게는 영원한 안식이고 싶어. 언제나 너에게는 영원한 안식이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 만들고 부르는 손병휘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통해서 지금 5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화요일 오후 2시에 3번을 했었고 지난주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후 1시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화요일 저녁 7시 왔습니다. 예. 류스 럽님 이게 뭔 일이래요? 네, 오프닝 멘트도 없이 그냥 연주로 했죠. 사실은 오프닝 멘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윤상 팀장님께서 큐를 딱 주는 순간 그러지 말아야지. 고지식 소통 방송 음악 토크쇼라고 했으니까 음악으로 시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1집 앨범이요. 속눈썹이라는 노래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속눈썹, 류시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제가 작곡을 처음 했을 때는 가사를 쓸 자신이 없어서 좋은 시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 시에다 곡을 붙이는 연습부터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의 1집 앨범은 모두 시노래입니다. 류시화 시인뿐 아니라 도종환 시인, 안도현 시인 등등등의 시에다 곡을 붙여서 음반을 냈었죠. 그게 1집입니다. 지금 보니까 음악 톡쇼 1,600명의 투표로 결정한 방송시간 생중계 2020년 8월 25일 오후 7시 오마이TV 커뮤니티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었죠. 고지식 소통방송 오직 손병이 오직 손병이란 말이
제목이 좀 부담스럽고 좀 쑥스러운데 팀장님은 그냥 밀고 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오마이 TV 사옥, 네. 오마이 TV 사옥 제 눈 앞에만 보이는 게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가 카메라가 보이는데 둘, 넷, 여섯, 예. 이것을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홍성민 씨가 휴가를 갔죠. 그리고 박정호 기자는 지금 뭐 퇴근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오마이 TV 사옥에 지금 김은상 팀장과 저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상 팀장이 CP 역할도 하고요. 카메라맨 역할도 하고 있고 작가 역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죠. 구성 대본도 대본과 노래와 진행을 맡아 하고 있는데 고지식 소통 방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의 방식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댓글창이죠. 댓글창을 통한 채팅창을 통한 소통이고요. 이 글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방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제가 받은 링크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생계 음악 토크쇼라고 돼 있어요. 생계 음악 토크쇼. 오직 손병희 생중계구나. 근데 저는 왜 생계라고 읽었을까요? 네, 생계 음악 토크쇼. 이 편이 훨씬 더 리얼하긴 하네요. 네. 생계 음악 토크쇼 오직 손병희. 오늘 첫날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원래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마이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후 2시가 좋겠습니까? 저녁 7시가 좋을까요? 밤 10시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저녁 7시가 51%였어요. 네. 그리고 밤 10시가 오히려 그 2등이었고요. 제일 반응이 안 좋았을 때가 오후 2시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후 2시에는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자영업자라도 그렇죠. 다들 일할 시간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오후 2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겠죠. 반은 백수 상태로 있는 그런 2시에. 네. 지금 뭡니까? 재난 문자가 지금 뜨는 모양이군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팀장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팀장님이 지금 당황하고 계신데 당황 안 해도 돼요, 뭐. 응? 그럼 이것도 저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통 방송할 때. 소통 방송할 때? 예. 재난 문자가 왔군요. 한 곡 부탁드립니다. 전성현님. 그러니까 재난 문자라는 노래를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한 다음에 바로 밑에 재난 문자라고 쓰셨는데 제가 재난 문자라는 노래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뉴스럼럼님 계속 이 시각에 하시나요? 오늘 반응이 좋으면은 이 시각에 할 겁니다. 그리고 요일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저도 놀아야 되고 또는 주말이 되면은 저는 공연할 확률이 높으니까 또 일요일은 뭐 무슨 약국도 쉬는 일요일인데 예. 오마이TV 팀도 쉬어야죠. 그렇다면은 주초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월요일이 좋겠습니까? 화요일이 좋겠습니까? 월요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직장인들에게는 월요일이 힘든 그런 날인데 그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월요일은 일 많이 해야 되니까 화요일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초에 할 생각이죠. 조원주님 CD 잘 받았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방송을 마쳤는데 그때 조원주님이 음반을 신청해서 제가 CD를 사인해서 붙여드렸습니다. 예, 들으실 만하기를 바랍니다. YJ림님, 예, 맞습니다. 저 손병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오늘 하나하나씩 틀기도 하고 그런 도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면은 그에 맞춰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영상은 뭐냐면요. 서울민예총. 제가 서울민예총에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서울민예총 이사장.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은커녕 회의비도 없고요. 민자 들어가는 조직이 다 그런 만큼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모인 그런 조직입니다. 민족예술인 총연합, 서울민족예술인 총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예총, 민족예술인 총연합은 뭐냐면 1989년에 독재 정권에 싸우던 그런 예술가들이 문학가, 사진가, 음악가, 서예가, 건축가 등등등 모여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그 예총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지금 많이 좀 그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예총은 관변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마치 노총이 그런 것처럼요. 한국 노총이.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90년대 건설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민예총도 89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민예총 회원이거든요. 회원이고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민예총에서 지난 5월 말에 5.18 40주년이잖아요. 금년이 광주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제를 했어요. 원래는 밖에서 대놓고 해야 되는데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 예술가들, 음악가들, 춤꾼, 연극하는 사람들, 시낭송 등등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저도 출연을 했죠. 그때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래된 정원이라는 노래를 나누겠어요. 오래된 정원은 저희 4집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황석영 선생의 소설 있죠? 오래된 정원. 거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1절은 4.19, 2절은 5.18, 2절은 유신시대, 3절은 5.18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친일파들이 나라 땅을 찾겠다 그러고 뭐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 그러고 또 전두환을 찬양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역사 청산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 담은 노래죠. 자, 오래된 정원 지금 듣고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잣대로는 그때 일을 알 수 없다고 천황만세 부르짖던 그 입으로 발목 잡고 아직도 서대문엔 독립문이 여전한데 을사오적 자손들은 조산 땅 찾겠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기억이 안 난다지. 하나 둘씩 드러나는 기막힌 사연들 권력의 시녀였던 그때 그 사람 승승장구 아직도 수유리에 진달래가 가득한데 어디선가 독재자 기리는 기념관 짓겠다지.
해오와 남도에선 하얀 목련 짓밟히고 복도라고 눈 감았던 그 신문들 여전하고 아직도 도청벽엔 총탄 자국 선명한데 어디선가 살인마 기리는 공원을 맞는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기억이 안 나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마녀 사냥이라지. 어떻습니까? 좀 뒤가 길죠? 락밴드랑 연주를 했거든요. 4집만 하더라도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그런 하드락 밴드와 같이 연주를 했어요. 제가 1집부터 4집까지는 밴드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편곡도 같이 하고 연주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락킹하다고 하죠. 이런 막 그 비트가 강하고 전자기타 많이 나오고 락킹한 그런 곡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정원. 이거보다 더 길어요. 다음 노래는. 닥터 이브님 손병희 채널 구독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건 관리자 모드인데 팬클럽 장애 모드인데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YJ리님 가사를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오래된 정원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뉴스럽님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오늘 오전에 정국식 선배님도 땀을 한 바가지 흘리던데요. 네, 저는 건강해서 땀을 흘리는 거고요. 정국식 씨는 속이 허해서 사실은 더워요. 지금 조명이 이렇게 켜 있죠. LED 조명이어서 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긴 합니다. 그래도 덥고 특히 저 옆방은 기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건사우나 수준이에요. 제 기타도 저기다 두고 다녔는데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 방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기타 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기타 줄이 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기타 네크가 휘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크가 휘면은 기타 줄이 헐거워지거든요. 기타 그 네크가 휜다는 것은 더워서 그런 겁니다. 특히 덥고 습도가 높으면 그걸로 끝장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타를 보관하는 데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1년에 4번 계절이 바뀌잖아요.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돼야지 좋은 건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겨울엔 건조하고 추워서 갈라지기 쉽고 여름에는 덥고 습하니까 휘기 쉬운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날씨죠. 네. 특히나 금년에는 장마라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제 작업실에는 가습기와 제습기가 다 있거든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여름에는 그 제습기를 틀어놓는데 와, 제 작업실이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전기로 구동하는 제습기 이거 뭐 용량이 좀 있어갖고 며칠 돼야지만 물이 다 차는데 금년에는 뭐 쉴 새 없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물을 갖다 버려야 될 만큼 대단한 그런 여름이었죠. 닥터 이브님, 우린 손병희 채널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제 모바일 폰으로는 제 유튜브로 가볼까요? 거기에 가면 신청곡이 좀 있을까요? 이러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신청곡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물론 신청을 하신다고 제가 부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자, 내 채널에 가볼까? 와, 구독자가 287명. 저기 제가 5주 전에 오마이TV에 첫 출연하러 올 때 그때 구독자를 보니까 28이었거든요. 예, 5주 만에 1000%를 달성을 했네요. 287명.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283명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 4분이 더 오셨습니다. 생중계 노래톡 오직 손병휘. 제 채널은 지금 8명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여기가 더 말이 많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잠깐 일단 좀 소리를 좀 줄여서 예.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네. 여기 신청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공식 채팅방은 오마이TV 채팅방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아직 신청곡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준비한 영상을 틀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번에는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라는 노래거든요.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한번 메모해 뒀다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서는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노래를 만들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게 됐죠. 저는 아트락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아트락은 뭐냐면 1960년대 영국의 아트스쿨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고인데 예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클래식을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60년대는 락큰롤이 정말 발흥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잖아요. 즉 클래식은 배웠지만 락의 감성을 갖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락에 클래식을 접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아트락 또는 프로그레시브 락 이렇게 얘기를 하게도 되는데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는 무디 블루스라는 밴드, 뭐 대강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 뭐 그런 노래 있죠.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이 어떤 노래냐면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 never made it 이런 거요. Cause I love you. Yes, I love you. Oh, I love you.
이 노래를 부른 밴드가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라고 하고,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 히트곡은 프로퀄럼의 White Shade of Pale, 네, 이 노래라고 하고 있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특히 70년대 초에는 아트락의 전성기였습니다.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또는 예스, 무엇보다도 핑크 플로이드, 이런 팀이 슈퍼 밴드들이 각광을 받았었죠. 어쨌든 저는 그 아트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를 아트락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고 문익환 목사님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이한열 열사 노제 할 때 전태일 열사부터 그때까지 이한열 열사까지 민주화의 재단의 노동운동에 어쨌든 반독재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운동을 하거나 등등 통일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하는 그런 육성이거든요. 이것을 삽입해 놨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이 노래를 녹음을 다 마쳤을 때 아주 흐뭇했죠.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듣고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샘으로 솟아났을 뿐이지. 가파른 계곡에서 떨어지고 큰 바위에 부딪히기도 했지. 다른 데서 온 물도 만났지. 비와 눈으로도 만났지. 섞여 흘러가니 괜찮더군. 그렇게 우린 더 커진 거야. 가진 않았어. 자주 돌아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멈추지는 않았어. 어느 누군가 홀로 외쳤지. 작은 외침이었을 뿐이지. 어느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 그는 함께 외치기 시작했지.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할 때 누구도 그렇다고도 못할 때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느새 큰 물결이 되었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죠. 제 4집 앨범에 들어있는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오래된 정원이랑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는 이어져 있어요. 5번 트랙, 6번 트랙이죠. 또 4번 트랙의 386이라는 노래와 함께 인터벌 없이 한번 들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시간 없이 딱딱 이렇게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음반 배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뉴스 러브러브님 조금 나아지려고 했는데 전강훈 때문에 또 망했어요. 아이고, 요즘 저희 부장님이랑 오마이TV 보는 것이 낙이에요. 이상호 기자 채널이랑요. 그렇군요. 이 코로나로 타격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쵸, 우리 공연 업계야말로 그야말로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집에서 오래된 친구들한테 2명한테 안부 전화했거든요.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안부를 물어보지 못한 친구들 둘한테 전화를 했는데 둘 다 자기 일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은 자산 운용을 하는 친구고요. 한 명은 부동산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부동산 동네 복덕방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큰 덩치가 큰 그런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는 코로나라는 게 이게 남의 일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업종에 따라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 또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소수겠지만 더 바쁜 사람도 있겠죠. 예, 있겠는데 어떤 이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정광훈 유의 그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경제가 거의 올 수도 거의 집에 들어 앉아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참 착잡합니다. 이 와중에 동조하거나 묵인했었던 미래통합당 특정 정당 언급하지 말까요? 아무튼 그런 무리들은 정말 거국적인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국난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공격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저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참 암담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언젠가는 사필 규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었죠. 자, 신청곡이 몇 곡 들어왔어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맥주를 준비해 왔거든요. 마시면서 하려고. 근데 저 맥주 마시면은 뭡니까? 안 된대요. 무슨 공정방송 거긴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제재가 들어올 거라고. 예. 거기서 오마이TV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공정방송 무슨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조중동을 싫어해야 되잖아요. 공정방송이 아니고 이 양반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왜곡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당연히 싫어해야 되고 오마이뉴스는 물론 공정보다는 뭐라 그러나 약간의 편파 방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조직이 싫어할 필요는 없을 텐데 편의점에서 5캔에 10,000원짜리가 아닌 3캔에 9,900원짜리 고급 맥주를 사왔는데 지금 냉장고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 인간이 언제부터 맥주 먹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걸 아랍어로 하면 알자지라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예, 거기를 일컫는 말이죠. 거기 유적지에서 맥주의 흔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로 전파됐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노예뿐만이 아니라 자유민들도 피라미드 공사에 투입이 됐대요. 그래서 상형 문자에 의하면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이랑 가족들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마셨던 맥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몇백 년 전까지 마시던 맥주는 에일입니다. 에일. 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맥주는 에일과 라거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발효시키냐에 따라. 에일은 이 발효조의 위쪽, 효모균이 발효조 위쪽에서 활동하는 효모균이 활약하는 그런 맥주입니다. 상온이고요. 그 발효조의 상단이고, 그래서 좀 걸쭉하고 맛이 풍부하고 도수도 살짝 높아요. 그러면 라거는 뭐냐? 그것도 한 200~300년 됐나요? 양조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시원한 물이 있는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도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 발효, 그러니까 발효조의 하단에서 활동하는 그런 효모로 이렇게 띄운 맥주죠. 그 산뜻하고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있고 개운합니다. 라거. 우리가 보통 마셔오던 게 라거죠. 그 뭐 지금 팔고 있는 우리나라 맥주들은 거의 다 라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미국은 에일보다는 신대륙, 미국은 에일보다는 라거를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됐기 때문이죠. 보리보다는 보리 말고 옥수수라던가 이런 잡곡식들 이런 거랑 해갖고는 라거를 만들기 더 좋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뜻한 라거,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된 건데,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 크게 두 회사 맥주가 수십 년 동안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양 맥주는 오비 맥주인데요. 이 동양 맥주, 오비 맥주의 전신은 기린 맥주입니다. 일본의 기린 맥주, 소화 기린 맥주였고요. 또 조선 맥주, 즉 크라운은 일본의 아사히 맥주였죠.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던 그 아사히 그룹의 아사히 맥주였는데, 이 두 맥주 회사가 적산 불화를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독점을 유지한 거죠. 독과점을 유지하면 무슨 폐해가 있습니까? 그렇죠. 품질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맥주를 마셔왔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는 맥주를 마셔왔는데,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80년대 그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맥주를 먹어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 맥주 회사들은 바로 수입을 해서 맥주를 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라이센스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호가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수입 맥주의 큰 손들은 우리나라 맥주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3의 맥주,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끊임없이 그걸 방해했었는데, 이 양대 맥주 회사들이 소비자들이 운동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해서 소규모 양조장들도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좀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비로소 우리도 그럴듯한 맥주들을,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럴듯한 맥주들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즉 독점의 폐해라는 게 이렇게, 담합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술 좋아하는 민족이 말이에요. 그 형편없는 맥주들을 먹고 살았다는 거 정말 분하지 않습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를게요. 이 신청곡 받아보니까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부르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안치환 씨 그리고 노차사의 목소리로 연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원래는
성균관대학교에 82학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문대현 씨가 학창 시절에 만든 노래입니다. 문대현 씨는 형제 작곡가라도 유명한데 문대현 씨 형님이 문승현이에요. 사계 그날이 오면 같은 그런 그 미중가를 만들었던 분이죠. 하여튼 이 문대현 씨가 만든 게 광야에서인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는 86학번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이미 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노태우 정권이 되면서 문화 부분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미중가애들을 녹음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의 최대 수혜자가 노차사였고 또 안치환이었죠. 이 두 사람, 물론 안치환 씨도 노차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거기 그 음반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광야에서 나누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이 있다. 부둥킨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마음 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바다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마음 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예, 광야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이 노래가 끝나면은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손뼉을 쳐주시는 게 국제적인 매너죠. 자, 이 밑에 채팅방에 손뼉 좀 쳐주세요. 네. 전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회를 먹고 싶어합니다. 회가 땡겨요. 왜냐고요? 회 뜨는 동해에서 회 치는 서해까지. 죄송합니다. 네. 정말 안치환 씨가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 가끔 그렇게 들려요. 회 뜨는, 회 치는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 채팅방에도 가볼게요. 여기에 손뼉 많이 왔고요. 자, 막걸리에 꿀이랑 배랑 얼음이랑 갈아서 위에 얹어줬는데 주스 같은 맛. 그렇죠. 막걸리도 단맛이 있는데 꿀이랑 배랑 얼음이랑 갈면은 정말 달짝지근하겠죠. 자, 우미님 막걸리 소주 사이다는 막소사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막사이사이라고 들어보셨죠?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1대1로 섞으면 막사이고요. 막걸리에다 사이다를 1대2의 비율로 하면 막사이사이입니다. 예, 라몬 막사이사이는 필리핀의 국부죠. 필리핀을 건국했던 그런 그 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딴 막사이사이죠. 예전에는 막걸리 품질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수 막걸리와 같은 패킹이 나온 게 몇십 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30년 됐나? 그렇게 나온 지가. 그전에는 정말 포장이 부실해서 일단은 병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약간 센 비닐 정도여서 제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잘 구겨졌어요. 그리고 스크류캡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장이 별로여 갖고는 툭하면 그 막걸리가 샜어요. 근데 막걸리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뚜껑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질 수가 있잖아요. 부어서. 그래서 이것을 패킹하는 게 과제였는데 서울에 막걸리를 만들던 각 지역의 막걸리 그 회사들이 조그만 공장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거죠. 그래서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패킹도 세련되게 해서 한 것이 바로 장수 막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공장은 각각 따로 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지만 이 막걸리 맛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공장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에서 만든 서울 막걸리가 좀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이것이 효시가 돼서 전국에 막걸리 패킹이 세련화되고 유통과 보관 이것이 그 개선이 되니까 지금처럼 그 안정적인 맛의 막걸리. 예전에 카바이드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억지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발효를 시키니까 그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다라는 그런 그 수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막걸리 인기가 한때는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저는 막걸리랑 친한 대학을 다녀서 막걸리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정말 고생이었죠. 오늘은 맥주 얘기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막걸리 얘기를 했네요. 자, 락커 김님 잘 들었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개혁 또 아재 개그. 예, 아재 개그는 제 정체성입니다. 아재 개그의 특징은 뭡니까?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원성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의 타자 타율이 3할 넘어가면 엄청난 타자잖아요. 대타자잖아요. 아재 개그를 10번 날렸을 때 3번 정도씩 웃어주면 성공한 아재 개그입니다. 네. 락커기님 막간의 뷰 멋지십니다. 장수 막걸리 만나던데 맞죠? 맛있죠. 근데 그 장수 막걸리가 우리나라 막걸리 맛의 그 표준 비슷하게 돼 있는데 단점이 있죠. 그 장수 막걸리를 한 2병 정도를 먹잖아요. 그럼 달아서 더 이상 먹기 싫어져요. 좀 물린다고나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그 조미료가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즉 물과 쌀 그리고 누룩만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요 단맛이 잘 안 나오거든요. 좀 씁쓸해요. 그래서 단맛을 넣기 위해서 아스파탐 같은 걸 넣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살짝 주는데 그게 이제 첫 잔 마실 때는 달고 시원하니까 좋은데 잔을 거듭하다 보면 좀 물리는 거죠. 그 원래 중력고를 만들던 그 술로 전통주로서 무형문화재가 된 송명섭이라는 장인이 계세요. 송명섭 장인 명인께서 저쪽 김제의 태인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막걸리에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그 물과 누룩과 쌀만 넣은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효시가 돼서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아스파탐이 없는 막걸리들을 간간히 먹을 수 있는데 이 막걸리들은 특징이 별로 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낯섭니다. 좀 거칠기도 하고 대신 2병, 3병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물론 2병 3병 못 드시는 분이나 그래도 약간 단 게 좋다고 한다면은 이건 취향일 뿐이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우리 전통주 우리 술에 관해서는 양대 원흉이 있었군요. 바로 일제 일본 제국주의와 박정희입니다. 한국을 침략한 조선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군가도라고 해서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장로. 이게 일제시대 대표적인 신장로였거든요. 최초로 여기에 아스팔트로 포장도 하고 벚꽃도 심어서 전군가도의 벚꽃길은 매우 유명했죠. 근데 이걸 왜 했겠어요? 답은 전라도이기 때문입니다. 호남평야죠. 김제평야. 그리고 옥구, 군산 그쪽을 간척을 해서 농토를 넓혔죠. 이 쌀들 그리고 전라도는 곡창지대니까 이러저런 농산물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전군가도,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장로를 닦은 건데 그때에도 조선의 쌀들이 맛있었고 생산량도 꽤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수탈해 간 거죠. 예. 그런데 이걸로 술을 빚으면은 특히 청주나 소주를 빚게 되면은 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가양주를 못 빚게 하고 또 이 술 공장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1920 몇 년부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희석식 소주가 나온 겁니다. 원래 소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2번 고아 갖고 먹는 술이잖아요. 막걸리 비슷한 걸 만든 다음에 그걸 소주꼬리를 써서 불을 떼서 40도 이상의 그런 독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독주를 만들려면 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먹기도 바쁜 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못 빚겠습니다. 대신 녹말, 그러니까 타피오카 같은 고구마 같은 그런 전분이 많이 나오는 곡물 이걸로 여러 번 충전해서 주정을 만들죠. 알코올 도수 90 몇 %의 주정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나눠줍니다. 각 회사에. 거기다 물 타고 조미료 타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희석식 소주죠. 우리가 마시는 소주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를 여간에서는 안 마셔요. 왜? 풍미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석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정말 특히 요즘 거는 너무 비리고 달아서 못 먹겠어요. 크게 일본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그때 대통령이 양곡 그러니까 식량 증산을 한다 그러면서 또 한번 쌀 갖고 막걸리를 못 빚겠죠. 민속주도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가양주도 못 빚게 해서 제사 지낼 때 당연히 술을 빚어갖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전통이었어요. 그런 민족의 전통이었는데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숨바꼭질을 했죠. 그러다가 식량 생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통일벼의 역할이 컸죠. 단위 면적당 엄청난 이 증산을 할 수 있는 통일벼. 통일벼는 굉장히 소출이 많지만 너무 맛이 없었다라고 하는 밥맛이 없었다는 단점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식량 증산에 성공하면서 1977년인가 8년에 이제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쌀로 만든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 양반이 그저 모내기철 되면 꼭 논에 찾아가갖고 모내기 하고 그래서 막걸리 먹는 이런 쇼를 즐겨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서민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최후는 시바스리얼과 함께 했지만요. 이런 좀 면이 있죠. 락커 김님, 저는 고향의 신창 막걸리 좋아합니다. 달고 톡 쏘는 무개념 막걸리. 신선하지는 건가 밑에 가라는 가루가 텁텁해져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막걸리 제조 일자보다 한 사흘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다 발효가 끝난 막걸리를 팔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일부러 한 사흘 정도 지나면 더 맛있어지는 그런 막걸리를 판대요. 그래서 유통
그 제주 일자로부터 사흘 이상 지난 막걸리를 먹는 게 제일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맑은 것만 마시진 않습니다. 왜? 막걸리는 뭐니 해도 텁텁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해외에 수출되는 막걸리들의 특징은 그게 유산균이 살아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멸균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멸균된 막걸리들은 그 엿 같은 쌍스러운 의미의 엿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의미의 엿 같은 그런 풍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선하다는 느낌보다는 왜 신선한 막걸리를 마실 땐 약간 우유 비슷한 느낌의 상쾌한 기분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멸균된 막걸리는 말이죠. 네. 닥터 이브님, 양조계 회장님, 손병희님을 소개합니다. 손병희 채널 신경 써주세요. 네, 가볼게요. 네.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입니다라는 이런 거 보니까 누가 악플을 좀 다는 모양이죠. 네. 뭐 가끔 저들은 북한에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김일성 만세를 했습니까? 아니 뭐 북한 찬양을 했어요. 왜 툭하면 북한을 가라 그러지? 정말 상상력이 부족해요. 예. 북한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제가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미국에 가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을 못 가봤어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뉴스 러브님, 근데 손병희님 식사하셨어요? 사실은 오면서 허겁저겁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우리 김윤상 팀장께서는 밥도 못 먹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예? 아까 6시 35분까지 방송하고. 참 우리나라 그 인터넷 신문의 효시이며 인터넷 신문의 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 뉴스, 거기 오마이 TV 팀장이 밥도 못 먹고 혼자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팀원이 달랑 2명이죠. 예. 참. 자, 나란히 가자나도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란히 가자나도 부를까? 어떻게 할까? 라이브는 다음에 하고요. 저도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한 잔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 물 마신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갖고 온 영상 클립 중에 3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5.18 40주년 서울민요총 행사 온라인 콘서트인데요. 거기서 마지막은 R을 불렀습니다. R. 이번 8집의 타이틀곡이죠. R. 첫 번째 곡 오래된 정원에서 4.19와 유신 광주를 노래했고, 두 번째 곡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그래서 8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를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R은 특히 제가 박근혜 탄핵 마치고 그 캠핑촌에서 텐트를 거두면서 구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세기의 말과 21세기 박근혜 탄핵까지 전 과정을 거리에서 함께하면서 느낀 감정을 만든 겁니다. R, 대문자 R 느낌표 듣고 보고 오겠습니다. 주저하며 내민 손 불안한 눈빛 여린 불빛 그곳으로부터 저마다의 깊은 곳에 간직했던 불덩어리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돌아가지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다시는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하나가 백만 되고 물결 되고 바다 다시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아시는 깊은 곳에 간직했던 물덩어리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다시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아시는 현명 예. 뉴스런너님, 박정희 얘기하니 박근혜가 생각나요. 저는 박정희 하면은 심수봉이 생각이 납니다. 예. 아시죠? 네, 궁정동 안가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 함께 있었던. 예. 참 그 일본 군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말이죠. 그 대장선, 네, 수군들 말이에요. 일본 외선 같은 경우는 안택선이라고 해서 이 배 위에 집 같은 게 좀 작은 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대장선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들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도 그렇게 여성들의 성을 유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출신들, 만주군 출신들의 군인들 여자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 술 문화가 그랬어요. 뭐 박정희가 애용하던 그런 집, 아파트, 그 연예인이 됐던 누가 됐던 거기 갈 때는 잠시 동안 그 일대가 정전이 되었었다고 해요. 박정희가 다녀가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말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막걸리를 좋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막걸리 파티를 자주 했대요. 기자들 불러갖고 스스럼 없이 저 오줌 마리 오면은 청와대 앞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오줌을 시원하게 갈기기도 하면서 기자 등 때려주면서 그렇게 친화력이 좋았다고 하죠.
그걸 인간미로 포장을 해서 회고록이나 이런 걸 쓴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막걸리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고, 뭐 군 시절에도 사무실의 막내를 먼저 퇴근시킨대요. 먼저 퇴근시켜갖고 그때 막걸리가 이제 냉장고가 보급되지 않았을 테니까 미리 술집에 가서 막걸리 시원하게, 즉 얼음에 담가놓거나 등등 해서 어떻게든 시원하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막걸리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막걸리를 먹으면서 놀았다. 집에는 돈을 안 갖다 주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았어요. 진짜 월급을 타면은 집에 안 갖다 주고 집에서 뭐 어떻게 살림하라고 노는 데 쓰고 말이죠. 풍류남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전 박정희는 박근혜보다는 심수봉이 생각이 나고요. 박근혜가 북한에 갔던 얘기요. 그렇지, 북한에 갔었죠. 그러나 제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좀 안 됐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주위에 있는 자식들이 더 이렇게 지탄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잘못은 멍청하다는 거에 있죠. 가장 큰 잘못은.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놈들은 제법 똑똑한 자들이 박근혜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쿠바는 가봤잖아요. 부러워요, 어용선님. 그렇습니다. 쿠바는 가봤죠. 2013년 4월달에. 예, 지금도 가보고 싶어요. 쿠바를 떠나네라는 노래도 제가 불렀습니다만, 쿠바는 럼이라고 하는 술이 있고요. 그리고 춤을 좋아하고 또 음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 춤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참고로 럼이라는 것은 사탕수수를 짜고 남은 당밀, 사탕을 짜고 남은 그 당밀을 증류시켜서 만든 술이죠. 매우 쌌습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많았잖아요. 쿠바에는, 카리브해에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몸이 약해서 죽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흑인들이 많아진 거고요. 하여튼 이 럼은 그 당시에는 필수품이었어요. 왜?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었고 무슨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범선 시절에 몇 달 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데 신선한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럼을 타서 살균을 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럼 자체를 마시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영국 해군 로열 네이비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도 럼을 공식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해군들에게. 그러니 맨날 그때 다룬 영화를 보면 해적들이 술에 취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몇 달 동안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럼을 넣어서 살균을 한 그런 술을 먹는 거니까요. 자, 그게 한양골프장 옆 주조장인 배다리 막걸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좋아했던 게 배다리 막걸리죠. 또 부산의 동네 산성 막걸리도 좋아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금정산성 막걸리는요, 일제시대 때도 견디고 박정희 때도 견뎠는데 그걸 상당 부분은 부산 아지매들의 뚝심이라고 합니다. 그 가혹한 탄압 앞에서도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균을 지킨 거죠. 그래서 금정산성의 막걸리는 좀 시큼한 맛이 있거든요. 전 그 맛을 좋아하는데 그 시큼한 맛은 누룩의 힘이에요. 그 누룩은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서울 막걸리를 비롯한 그런 누룩들은 있잖아요. 그 종균들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온 누룩이라기보다는 일제시대 때 한번 가공된 누룩인, 개량된 누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즉, 그 누룩이라는 것도 과학이잖아요. 균이잖아요, 균. 이거를 일제시대 때 일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개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민간에서는 막걸리를 만들지도 못하겠으니까 고유로 내려오던 고유의 누룩이 많이 말살이 된 거죠. 멸실이 된 거죠.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에 일본인들이 배양하던 누룩을 가지고 이러저런 데 쓰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튼 금정산성 막걸리는 좀 특별합니다.
그건 누르게 힘이고요. 부산 아즈메들의 뚝심이었죠. 자, 유라시아 방송에서 손병희 팔찌가수님 활약 많이 기대 상상. 야, 이거 매체가 다른 매체잖아요. 그 매체에서는 이 유튜브 언급하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아무튼요. 예, 양다리 걸치고 계시군요. 일제 강점기 그렇습니다, 테드님.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죠. 한일 합방이 아니라 강점. 예. 자, 제 개인 채널에 닥터이브님, 진도풍사님, 쿠키님, 우미님 이런 분들, 스푸트니크님, 막걸리 먹으려고 비행기로 날랐다고 해요. 우미님 맞습니다. 박정희가 맞아. 네. 스푸트니크는 그렇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소련 시절에 스푸트니크 1호, 2호. 네. 참고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보스토크, 동방이란 뜻이죠. 유리 가가린 그 당시 대위. 유리 가가린이 요양하던 그런 곳에 작년에 갔었어요. 유리 가가린이 거기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바로 키르기즈스탄 동방의 스위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스쿨 호수 좋고 산도 좋은 거기에 요양차 많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유리 가가린이 타고 갔다 왔던 보스토크 1호 이게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데 보스토크는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블라디는 뭡니까? 정벌이라는 뜻이죠. 즉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는 동방 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인 겁니다. 부동항을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를 찾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던 러시아가 맨 동쪽 끝에 있는 항구인 겁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나요? 사인 CD 사고 싶어요.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십시오. 자, 이은정 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8시 28분인데요. 대강 아까 보니까 7시 8분쯤에 시작을 했잖아요. 방송 시간을 따로 분량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필 받으면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 방송의 초창기 때 인터넷 노무현 라디오 또는 라디오 21 이런 시절에는 정말 몇 시간도 계속 방송을 했죠. 그러나 사람이 배고프면은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저희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대강 정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김윤상 팀장은 지금 같이나 빼빼 마른 사람이 말이죠. 지금 너무 배가 등이랑 배랑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노래 라이브로 마치겠습니다. 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를 기억을 하고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바로 2002년도 월드컵과 대선을 거치면서 구상했던 그런 노래였죠. 오직 손병희 고지식 소통방송 생중계 음악방송 생계형 음악방송 생중계 음악방송 오직 손병희 오늘 첫 번째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 혼자 하는 방송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아직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지금까지 오마이TV를 통해서 1,600명의 투표로 결정한 방송 시간이라는데 오늘 1,600명 160분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분 좋고 뭐 김윤상 팀장께서 뭐 괜찮으시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여러 번이라도 올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나란히 가지 않아도란 노래 함께 부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가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 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 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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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